플로리디에 따르면 현대는 컴퓨터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정보로 해석되는 시대가 되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의 경계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물리적 몸은 오프라인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데이터의 형태로 클라우드,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존재하며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하여 언제나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생활세계가 본질적으로 정보적인 속성을 지닌 곳으로 변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자기 이해와 인간이 세계와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도 변화되었다. 플로리디는 많은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자라기보다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포그로 이해한다고 본다. 인포그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를 함께 공유한다.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작동을 통해서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인포스피어는 진짜 물질 세계에 의해 유지되는 가상의 환경이 아니라 점점 더 정보로서 이해되는 세계 그 자체이다. 즉, 인포스피어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모니터나 키보드와 같은 전통적인 장치들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터치스크린, 음성 명령, 제스처 감지, 위치 데이터 등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상호작용에 필요한 장치들이 점차 눈에 띄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포스피어에서의 상호작용은 정보적이며 이는 읽기, 수신, 접근, 저장, 쓰기, 생성, 변화 및 실행, 처리의 조작이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서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기술은 주체와 객체, 문화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여 이해되었다. 즉, 기술은 주체인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 객체인 자연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집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혹은 환경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자기 이해에서도 정보의 생성, 관리 및 활용 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단순히 주체와 객체,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객체는 더 이상 주체의 관심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상으로만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다른 모든 존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정보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정보가 존재론적 범주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인 가치이다.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결코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외연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정된다.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고 있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그는 정보적인 상호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도덕을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되는데,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인간을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련한 단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놀이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놀이를 본격적인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플라톤, 칸트 등이 놀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고, 이후에는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 등의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하위징하는 놀이를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로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 단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논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를 하는 존재이기에 동물과 구분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하였다. 또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며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급부인 놀이가 절실해진다고도 하였다. 하위징하가 놀이의 효용을 말하였다면 가다머는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 심심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하여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놀이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를 특별한 관점, 즉 노동과 연관해서 보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이는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가다머가 지적한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는 왕복 운동의 속성이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 놀이하는 사람을 놀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가다머에 따르면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는 운동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동력이 상실될 때에 놀이가 끝난다. 이때 운동의 동력이란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으로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그 자체에 있다. 예를 들어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놀이가 무조건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 놀이가 재미있거나 이 놀이에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머는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놀이가 그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 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핑크는 놀이를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놀이가 인간 삶의 주변적 현상도 우연적 현상도 아니며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단언하였다. 핑크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이고 노동자이고 투쟁가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이고 놀이하는 자이다. 이때 놀이는 수행되어야 할 의무,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이나 투쟁, 사랑 등과 다르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한 과업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을 주지 않고 노동, 투쟁, 사랑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로서 가치가 있다. 한편 핑크는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의 구조 계기라고 칭하였다. 그에 따르면 놀이는 재미를 추구하고 의미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 또 놀이는 규칙이 있으면 도구가 활용된다. 핑크는 이 5가지의 구조 계기들에 의해 놀이가 생성된다고 말한다.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기분과 관련되는데 상상력이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에서 재미는 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놀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의미는 놀이 밖, 즉 현실과 관련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또한 핑크는 놀이가 인간의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는 형식을 지니며 놀이의 규칙은 외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으로서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놀이의 도구는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도구로서 놀이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핑크는 놀이의 구조 계기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을 놀이 세계라고 명명하였다. 핑크에 따르면 놀이 세계는 가상적이지만 현실적 공간에서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 또한 핑크는 놀이에 인간의 자기 이해,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에 대한 이해 등을 담은 상징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놀이 상징이라고 일컬었다. 핑크는 재래의식을 예로 들어 놀이 상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재래의식은 인간의 놀이 가운데 가장 진지하게 수행되는 놀이로 놀이 상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에 대한 재래의식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창조적인 이해 방식을 보여주는 놀이 상징에 해당한다. 핑크가 놀이의 구조 계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놀이 세계, 놀이 상징에 대해 연구한 것은 놀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현상이며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